한국을 경험한 유럽인들이 충격받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이 언제 이렇게 발전했는지, 심지어 한국에 체류하다 보면 어째서 한국이 유럽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여전히 편견을 가진 사람들과 유럽 사회에서 만나 마찰이 생기기까지 한다는데요. 한국을 경험한 사람은 한국을 동경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한국을 내려보는 상황.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런던 외곽에 살고 있는 30대에 들어선 레베카라고 합니다. 평범한 설문조사 업무를 용역 의뢰받아 실행하는 사무실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 런던 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내용을 업무 때문에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는 뭔가 기분이 묘하게 통쾌했어요. 제가 집에서 출근해 지하철을 탑승하러 가는 길목에 이 중국인 집단 거주 단지가 있고 저는 항상 그곳을 조금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조심히 다니곤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청에서 중국계 커뮤니티에 대한 설문조사 의뢰가 들어왔던 거예요. 런던 북부의 한 구역, 중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주민 인식을 조사하는 과업이었어요. 시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지역 문화와의 충돌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을 원하고 있는지를 묻는 작업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제로 몇 달 사이 여러 건의 조사 의뢰가 반복됐고 저는 제발 중국인 커뮤니티의 파워가 약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했죠. 이렇게 관공서에서 의뢰를 하는 건 결국 정책 반영에 사용하기 위함이니까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어가면 제 의도대로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렇다고 객관성을 잃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 역시나 매일 지나다니던 그곳의 속모습을 제대로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호기심도 있었어요. 데이터는 객관적이다는 믿음 아래 시민들이 말한 것을 숫자로 정리하고 평균과 분산을 도출해 그래프로 정리했죠. 그리고 예상처럼 그들은 우리와 섞이지 않는다. 영국 안에 작은 중국을 만들고 있다. 시장에 가면 영국식 간판은 하나도 없다. 그런 비슷한 응답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로 노는 걸까? 이 나라에 왔으면 이 나라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여기는 영국인데 굳이 중국처럼 만들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직접 그 지역을 다니며 다른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관찰까지 하다 보니 제 눈에도 너무 다르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어요. 마치 영국 안에 중국의 작은 섬이 따로 있는 것 같았죠. 중국어로만 쓰인 간판, 골목마다 늘어선 향신료 냄새가 강한 음식점들, 영어보다 중국어를 더 유창하게 쓰는 아이들. 물론 그들이 법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식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었죠. 그런데도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들었던 건 이민자는 주류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갖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건요. 명확하게 구분짓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그쪽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중국계만이 아닌 아시아 전반에 대한 거리감과 막연한 의심이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일본은 어딘가 예외처럼 보이긴 했지만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런 곳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후에 여행 계획이 제겐 조금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왔던 이유가 말이죠. 그 무렵 회사에서는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한창 바쁘던 일들이 마무리되고 회사 차원에서 휴가를 장려하며 대부분 연차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모처럼 2주나 되는 휴가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제시카가 먼저 저한테 다가와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랜만에 어디 좀 다녀오자. 좀 제대로 된 대로. 제시카는 제 회사 동료인데 나이도 같아서 회사에서 서로 의지하는 친구죠. 같이 몰래 숨어서 상사욕도 하고 말이에요. 평소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끝나고 진짜 해외여행이나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우리 둘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미국을 후보로 올렸습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같은 도시들이 떠올랐지만 곧 마음이 시들해졌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소비 중심적인 느낌이 강했거든요. 런던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봐야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자연스레 아시아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대륙을 건너는 긴 비행, 전혀 다른 문화와 음식, 언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게다가 2주나 되는 시간이라면 충분히 동양의 두 나라를 묶어볼 수 있었죠. 제시카는 고민 없이 일본과 한국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중국은 아니야. 요즘 거긴 유럽 관광객도 잘 안 가. 제시카의 생각과 제 생각은 역시나 일치했죠. 사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솔직히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의 폐쇄적인 방역 정책, 외국인 입국 제한, 그리고 여전히 강한 감시와 통제의 이미지 때문에 마음이 전혀 끌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앞서 여러 번 조사했던 바로 그 중국계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이 겹쳐지며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가보고 싶은 나라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거쳐 한국에 다녀오는 여행 코스를 짰습니다. 먼저 일본 도쿄에 도착해서 후쿠오카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넘어가는 루트였죠. 그리고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일정. 인터넷으로 일정과 숙소, 항공권을 하나씩 알아보며 계획을 세울 때마다 제시카는 신나하더라고요. 제시카는 한류 팬이거든요. 그저 좋아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드라마와 뷰티 브랜드까지 섭렵한 사람이었죠. 저녁 시간이면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주말이면 셀프 메이크업으로 아이돌 메이크업을 따라해서 틱톡에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스타일. 그런 상황이니 한국에 가겠다고 했지만 최근 중국 관련 조사를 하면서 아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있던 상황이라 솔직히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제시카랑 같이 여행 가는 거니까 템포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서 찬성한 거죠. 제 의견을 더 반영해 일본을 하루 더 길게 잡기도 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역시나 워낙 유명했던 한국 영화, 예를 들면 기생충이나 부산행 같은 영화는 봤네요. 물론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에 대해 뚜렷하게 뭘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낯설었을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일본을 거쳐 한국에 가는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조금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안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확정짓고 나니 그냥 기대만 하게 되더라고요. 여행 일정을 확정짓고 나서 며칠 동안은 기분이 괜히 들떴어요. 티켓도 예약했고 숙소도 괜찮은 곳으로 잡혔죠. 계획이 구체화되니까 머릿속에서 그 풍경들이 어렴풋이 그려지더라고요. 제시카는 이미 반쯤 한국에 도착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점심시간마다 한국 길거리 음식 영상을 찾아보면서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죠.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기다려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분이 오래가진 못했어요. 휴가 계획이 사내 게시판에 공유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스티븐이 찾아왔거든요. 스티븐은 저보다 몇 년 위 선배였고 평소에도 말투가 꽤 직설적인 편이었어요. 본인은 유쾌한 농담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종종 선을 넘을 때가 있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간다며? 제시카한테 들었어. 스티븐이 웃으며 물어봤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어진 말은 좀 거슬렸어요. 혹시 거기서 핸드폰 고장 나면 기도부터 해. 거기는 아시아니까. 처음엔 그냥 농담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말끝에 묻어나는 그 특유의 비아냥거림이 순간 귀에 딱 걸렸죠. 근처에 있던 제시카가 기분이 나빴는지 스티븐을 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물었더니 스티븐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그쪽은 뭐든 빨리 하느라 좀 그렇잖아. 퀄리티가 좀 그래. 그건 다 알지 않나? 그때였어요. 괜히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무지한 농담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아니 아시아 전체를 싸잡아 무시하는 느낌이었죠. 제가 요즘 일하면서 자주 접했던 중국계 커뮤니티에 대한 편견과도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런 느낌일 것이라는 막연한 오해로 만들어진 이미지 말이에요. 스티븐은 자기 말이 지나쳤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연하게 이런 이야기도 꺼냈어요. 어릴 때 일본에 갔었거든. 2002년 일본에서 월드컵 했을 때 알지? 진짜 좋았어. 정돈도 잘 돼 있고 사람들도 엄청 친절하더라고. 그때 한국에도 가보려다 말았지. 주변에서 말렸거든. 거긴 복잡하고 시끄럽다더라. 그러니까 스티븐은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아닌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들로만 그 나라를 규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들을 듣는 내내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내가 직접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누군가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시카는 참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조용히 던진 그 한마디는 단호했고 스티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내 제시카 보고 예민하게 군다며 그냥 농담이라며 웃어넘기려 했죠. 그 웃음이 저에겐 더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제가 중간에서 말렸어요.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그날 이후 제시카는 스티븐과 말조차 섞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도 괜히 이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죠. 혹시 정말 괜히 한국까지 가자고 한 걸까? 그냥 일본만 갔다가 오는 게 훨씬 나았던 건 아닐까? 괜히 낯선 곳에 발 들이려다 불편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스티븐의 말이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들이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최근 중국 관련 조사를 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생겼고 일본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편견에서 자유로웠는데 한국과 중국을 비슷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 무지함이 낳은 불안은 출발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저는 겉으로는 제시카가 스티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를 달래줘야 했지만 속으로는 괜히 스티븐 말이 신경 쓰인 거죠. 출국 전날 밤 어쩐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가방은 이미 다 쌌고 여권도 가방 맨 앞칸에 챙겨 넣어뒀는데 막상 불을 끄고 누우니까 이상하게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괜히 스티븐의 말이 자꾸 떠올라서 그랬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금방 전염되고 그것 때문에 괜히 싱숭생숭해진 게 짜증도 났어요. 스티븐의 말이 무의식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2주간의 모처럼 휴가인데 너무 기분 나쁘게 여행을 시작해서요. 결국 우리는 예정대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도쿄에서 며칠 머문 뒤 후쿠오카를 거쳐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일본에서 머물렀던 일주일은 정말로 괜찮았어요. 특별히 여기서 글을 쓸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평범한 일본에 간 영국인 관광객들이 즐겼던 그런 무난한 그런 여행, 대체적으로 괜찮게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무난했어요. 제시카랑 저도 회사를 탈출해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니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일본에서 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가려니 저는 불안해했고 제시카는 신나했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창문 밖으로 펼쳐진 구름층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지? 제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일본에 있을 땐 이런 감정이 전혀 없었는데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공항 직원들의 말투는 친절했고 일처리는 놀라울 만큼 빠르고 정확했어요. 짐도 단 몇 분 만에 나왔고 택시 줄도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처음으로 라는 감탄이 나왔어요. 한국은 너무 깔끔했거든요.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도로 위로 펼쳐진 풍경들이 보였는데 그게 정말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처음 일본에 도착해서 받았던 느낌보다 뭔가 기분이 더 좋은 풍경에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던 거죠. 하늘을 가를 듯한 고층 빌딩들, 반듯하게 정리된 아파트 단지, 도로마다 질주하는 전기차와 조용한 버스들. 심지어 고급차들은 일본보다 훨씬 많이 보였어요. 내가 뭘 불안해했던 거지?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정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한국은 너무나 정돈되고 계획된 도시처럼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도 낯선 곳에 있다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죠. 모든 것이 명확하고 평온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좋은 곳에 가면 더 좋다고 느끼고 뒤처진 곳에 가면 여긴 좀 뒤처졌다고 바로 느껴지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스티븐 때문에 괜히 혼자 걱정을 했구나 싶었던 거죠. 당했다는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신나면서도 동시에 짜증이 밀려와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나 봐요. 제시카가 어디 안 좋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일단은 괜찮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일본 편의점이 대단히 구성이 풍부하고 좋다고 했었고 일본 편의점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솔직히 한국 편의점도 대단했어요. 먹을 만한 건 더 많았고 물건도 다양했으며 깔끔함은 솔직히 안수위였죠. 그렇게 편의점을 거쳐 늦은 시간 숙소 근처 작은 공원 그리고 번화가를 걸어보며 우리는 첫날부터 신나게 한국의 밤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시카는 그런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혹시 스티븐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 말을 듣고서야 제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으면 제시카도 알고 있었을까 싶었죠. 제시카도 왠지 그럴 것 같았대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티븐과 말다툼한 이후로 제가 조금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다고요. 그래도 제시카는 한국에 막상 가보면 그런 걱정은 다 잊을 것 같아서 굳이 말 안 하고 있었대요. 저도 그래서 제시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괜히 스티븐 때문에 나도 오해했고 한국에 가는 게 맞나 회의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막상 이렇게 와보니까 스티븐이 나쁜 행동을 한 것이고 내가 그동안 스티븐한테 당한 것 같다면서 2주 동안 같이 여행하는데 내가 눈치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제시카는 괜찮다며 못난 사람의 말 따위는 듣지 말자고 말하며 쿨하게 제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아침 서울의 도심은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요하고 정돈돼 있었어요. 런던 중심가와 비교하면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지하철 플랫폼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 무표정하게 흘러가는 인파 속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같은 정시성, 어느 하나 흐트러진 부분이 보이지 않는 이 도시의 질서. 저는 조금씩 이 나라에 대해 내가 갖고 있던 이미지가 조심스럽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날 우리는 꽤 많은 일정을 소화했어요. 낮에는 한강 유람선을 탔고 저녁이 되기 전엔 남산 타워에 올랐죠.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줬어요.
이 도시는 내가 알고 있던 아시아가 아니야. 아니, 사실은 내가 아시아에 대해 아는 게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맞았을 거예요. 솔직히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인 우리도 이렇게 한국이 편안하고 편리하다고 느끼는데 여기서 살게 된다면 그 만족도는 얼마나 높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만족스러웠던 거죠. 제시카는 더할 나위 없이 신났고 저 역시나 당연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마지막 일정은 인사동이었어요. 기념품 상점이 늘어서 있는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소소한 것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새겨진 북마크, 나무로 만든 손거울, 수공예 자개함, 그렇게 가방 하나 가득 채워서 돌아오는 길에 우린 정말 행복하더군요. 정말 너무 행복해서 한국에 온 걸 잘했다고 계속 말하고 다녔어요. 정말 그랬어요. 내내 웃고, 내내 놀랐고, 내내 감탄했거든요.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우리는 나란히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그날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골라 SNS에 올렸죠.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선 제시카와 저희 모습. 올리자마자 모르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한국에 간 건 행운이다, 부럽다. 한국에서 좋았던데 추천 좀 해달라는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일본에서 게시물을 올렸을 때보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일본에서 여행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를 줄 수 있냐 요구하는 분위기였던 반면 한국은 그야말로 팬들이 엄청나게 열광하는 모습 그 자체였죠.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져 핸드폰을 열었는데 이상한 댓글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잘 다녀왔냐? 사진에서 다 고장 나 보이네. 그래도 뭐 아시아니까 빨리 버리고 와라. 스티븐이었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했는데 그게 진짜 스티븐이 남긴 댓글이었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저와 제시카는 분노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몸으로 느끼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순간들을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깎아내리는 그런 말이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많은 걸 느꼈는데 넌 여전히. 제시카는 그 댓글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확실하네. 저 사람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저는 마음속 어딘가가 욱신거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웃고 넘겼을 말일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이제는 한국을 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 차이는 크더라고요. 이젠 제시카가 그때 사무실에서 왜 스티븐과 말다툼을 했는지 이해가 갔고 저 역시나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휴가는 그렇게 끝났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까지도 기분 좋았고 비행기 안에서는 오히려 현실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온 런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공항을 나서는 순간 느껴지는 그 특유의 무뚝뚝함과 느릿한 기류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확실히 우리는 한국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고 저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휴가였고 제 생애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다시 출근한 첫날 아침 책상에 앉으려던 순간 스티븐이 제 앞을 지나갔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실실 웃는 그 얼굴.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지도 모르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컵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예정된 동작처럼 그 커피를 스티븐 얼굴에 확 부어버렸어요. 순간 사무실 안에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 모두가 놀랐어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동작을 정지했습니다. 맞은편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팀장님은 덩달아 커피잔을 손에서 놓칠 뻔했죠. 제시카도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스티븐 역시 놀라 움찔하다가 이내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어요. 결국 우리는 둘 다 상사 자리에 불려갔어요. 회의실 안은 조용했고 상사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레베카, 당신부터 해명해봐요. 그 말에 저는 담담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간 스티븐이 해온 말들, 여행 전부터 이어졌던 조롱, 그리고 결국엔 저희가 느낀 감정이 짓밟힌 그 사건까지. 그리고 스티븐은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붓느냐며 여전히 화난 상태였죠.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커피 한 잔으로 끝난 게 다행인 것 같네요. 둘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더는 이 문제로 누구도 말 꺼내지 마세요. 딱 그렇게 정리됐어요. 스티븐은 씩씩댔어요. 회의실 문을 나가면서도 중얼거리며 여전히 자기가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스티븐은 사무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은근히 풀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걔는 너무 예민해. 하지만 아무도 스티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커피를 들이부은 저를 경계하던 사람들이 뒷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스티븐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료들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죠. 한 명, 두 명 그렇게 멀어지더니 결국 스티븐은 완전히 불편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어요.
지금 스티븐은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겉으로는 허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다들 알고 있어요. 스티브는 지금 이직 준비 중일걸? 이력서를 돌리고 있다던데. 다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함부로 잘 모르는데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웠죠. 아무튼 우리의 여행기는 긴장으로 시작하여 행복, 그리고 다시 긴장, 또다시 지금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한국 여행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고 제시카와도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을 사무실 내에서 걸러낼 수 있게 필터 역할도 해주었네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통쾌함을 느끼셨을지도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확실한 건 한국은 유럽보다 앞서 있다고 느꼈으며 스티븐 같은 인물은 잘 걸러야 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